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그리고 국내 유일 구글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거는 구글 아트앤컬처. 이 아트앤컬처는 저희가 지난 동영상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구글 아트앤컬처를 교육 목적으로, 에듀케이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구글 아트앤컬처 앤 에듀케이션, 줄여서 에이스, 구글 에이스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2018년도 2월 25일 날 구글 코리아 회의실에서 이 동일한 이름으로 구글 에이스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짧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구글 아트앤컬처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브라우저에서 구글 아트앤컬처를 찾아 들어가실 줄 알아야 됩니다. 주소가 조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검색창 내지는 저희가 옴니박스라고 부르는 크롬 브라우저의 위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녹색창이라고 부르죠. 그 창에다가 구글 아트앤컬처를 치시면 주소가 나옵니다.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웹 브라우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 앱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루에도 정말 많은 그리고 방대한 양의 스토리들이 구글 아트앤컬처에 큐레이션이 돼서 올라옵니다. 이거를 직접 찾아보시기엔 너무가 어렵고요. 올라오는 수많은 스토리들 중에서 관심 있는 거를 찾아내시기만 해도 아주 충분한 수업의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다 찾지 마시고 꾸준히 올라오는 스토리에 관심을 좀 기울이시려면 웹 브라우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스마트폰 앱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걸로 구글 아트앤컬처가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유튜브 앱이죠. 그냥 단순하게 브라우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역시 이것도 스마트폰 앱이 필요합니다. 왜? 동일한 동영상을 구글 아트앤컬처에서 유튜브 앱으로 쏴주는데요. 그 과정 중에 VR로 되어 있는 컨텐츠는 유튜브 앱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는 카드보드 형식 아니면 들고 다니면서 이 움직임에 의해서 반응할 수 있는 형태의 동영상들 모두가 유튜브 앱에서만 구동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구글 아트앤컬처 앱 그리고 유튜브 앱 반드시 깔아주시고요. 여기에 부가적으로 나는 지리 정보와 그 지역에 있는 역사, 문화, 환경들을 좀 더 녹여서 교육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구글 얼스 그리고 구글 맵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구글 아트앤컬처 안에도 구글 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위치, 박물관 내부의 지도, 그리고 박물관 내부의 스트리트 뷰까지 다 들어가 있죠. 결국은 이 5가지 앱이 모두 조화롭게 섞여 있는 것이 구글 아트앤컬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아트앤컬처에서 찾을 수가 없는 재료들, 정말 좋아하는 그림인데 구글 아트앤컬처에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미술관을 직접 들어가시는 거예요. 반고흐 그림을 모아놓고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고흐 뮤지엄에도 구글 아트앤컬처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기가픽셀 카메라 수준으로 고해상도로 사진을 찍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반고흐의 자화상 역시 반고흐 뮤지엄에서 제가 캡처를 한 이미지인데요. 붓터치 하나하나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자료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그 자체 미술관, 박물관 사이트를 반드시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구글 아트앤컬처를 이용한 첫 번째 레시피입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저희가 크롬 브라우저에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크롬 웹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많은 앱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익스텐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애드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건 여기 툴 중에서 구글 아트앤컬처를 크롬 웹 스토어에서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맨 윗줄에 크롬에 추가라고 해서 이 브라우저로 즐기는 구글 아트앤컬처의 예술 작품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클릭을 해 주십시오. 자, 크롬 브라우저에 추가하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그러면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새로운 탭을 하나씩 열고 인터넷 창에서 검색을 할 때마다 새로운 탭이 열릴 때 배경이 하얗습니다. 그쵸? 근데 거기에 구글 아트앤컬처가 스캔을 해온 고해상도의 좋은 그림들이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매일매일 좋은 그림들을 접할 수 있고, 저 역시도 일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크롬 브라우저를 켰다가 와, 이렇게 좋은 그림이 있네? 그러면서 결국은 곁길로 새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정도로 정말 다양하고 좋은 경험들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탭을 열면 이 전면에 그림이 나오고요. 그 그림에 대한 정보를 조금 얻고 싶으시면 마우스를 살짝 아래로 내려주시면 이 하단부에 그림에 대한 제목과 작과 그리고 뭐 소장처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물론 클릭하면 글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나는 더 많은 그림을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원래 매일 하나의 그림이 웹브라우저에 제시가 되는데 이 그림상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예술작품 변경 모든 새 탭에서 옵션이 있습니다. 즉 탭을 열 때마다 새로운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욕심 많으신 교육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제목 부분은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야 나타나는 글씨입니다. 그림 감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보이지 않다가 마우스가 올라가야 나타나는 형식이니까 정보를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사우스 코리아의 펠로우로 계신 장성순 과장님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글 월페이퍼 아트라고 하는 게 역시 존재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거는 일반적인 맥이나 윈도우 PC에서는 안 되고 크롬북에서만 가능합니다만 이 크롬 브라우저의 배경화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데스크탑 컴퓨터 PC의 바탕화면의 그림을 매일매일 바꿔주는 툴입니다. 정말 이것도 괜찮은 툴이죠. 크롬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글 월페이퍼 아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림에 대한 많은 관심이랑 그런 교육적인 자료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그림을 저장을 할 때는 저희가 다운을 받고 그 다운받은 걸 데스크탑에서 어딘가 클라우드로 올리기도 하고 지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한 번에 이 절차가 필요하게 되죠. 브라우저상에서 좋은 그림을 발견하셨어요. 그랬을 때 바로 그걸 구글 포토에다가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구글 드라이브도 아닌 왜 하필이면 구글 포토인가요? 아시는 것처럼 구글 포토는 용량이 무제한입니다. 누구나 구글 포토는 용량이 무제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그림들을 마음껏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목적 앨범을 미리 세팅을 해 두시면은 그림 스크랩한 것이라는 앨범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림을 글로 다 모아 두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손 좋은 능력 있는 비서가 생긴 셈이죠. 자, 역시 크롬 웹스토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Save to Google Photo라고 제목을 치세요. 그러면 역시 이렇게 맨 위에 앱이 등장을 합니다. 추가 눌러주시고 그 다음부터 바로 사용은 안 되더라고요. 크롬 브라우저를 한번 닫았다가 다시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좋은 그림들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없었지만 Save to Google Photo라는 옵션이 하나 더 생겨 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신기하죠? 자, 요걸 가지고 클릭을 하시면은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작은 크롬 브라우저의 앱들 중에서 구글 포토가 막 돌기 시작을 합니다. 막 저장을 하고 있다는 뜻을 보여줘요. 자, 이때 원하시는 디폴트 앨범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요. 몇 개의 앨범들을 지정을 해놨다가 이 하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타겟 앨범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5초 정도 기다리시면 구글 앨범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정말 편하죠? 그쵸? 자, 세 번째 레시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당장 내일부터 뭔가 수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으실까봐 몇 가지 레시피를 좀 골라왔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누구나 알고 있는 반고흐. 귀를 잘라서 이제 엄청나게 자학적이었고 정신적인 고뇌를 겪었던 천재 미술가. 27살에 시작해서 37살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900편의 작품을 남겼고요. 환산해보면 36시간마다 그림을 하나씩 그린 꼴이에요. 정말 천재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하기에도 부족할까요? 네. 어쨌건 이
고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참 좋은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화가와 관련된 가셔라고 하는 박사가 있죠. 이 이야기 한번 풀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구글 아트앤컬처에서는 거의 매일 새로운 스토리가 큐레이션 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박물관에 거대하게 많은 그림들이 있지만 큐레이터가 오늘 보실 그림은 요 그림과 요 그림입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몰랐던 10가지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었죠.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데스크탑에서는 아직 바로는 안 되지만 스마트폰 앱에서는 아래쪽에 번역하기 버튼이 위에 뜹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중에 괜찮은 게 있으면 한글로 바로 번역을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얼추 이해는 되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영어로 바꿔서 그 부분만 보시면은 빠른 속도로 이 정보를 습득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과학 논문을 많이 쓰는 편인데 논문을 두 가지로 방법을 써요. 첫 번째는 좀 재미없는 스타일입니다만 자, 이러이러한 연구가 있었고 최근엔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런 연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미없죠. 그렇죠? 전혀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who done it, 즉 추리소설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뒤집는 거예요. 일단 소설 처음에 누가 죽습니다. 그렇죠?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죽였을까? 왜 죽었을까? 그래서 논문 처음에 결과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발견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선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한번 학생들과 수업을 해보시면 어떠실까 싶고요. 그 기저, 가장 백그라운드로 좋은 거는 얼마 전에 나온 정말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러빙 빈센트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꼭 보시고 그리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는 가쉐 박사와 가쉐 박사의 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쉐 박사의 정체 내지는 의도가 살짝 드러나죠. 뭐 분분합니다. 의사로서 이 총에 맞았는지 아니면 총을 직접 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총에 맞은 고흐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의사의 본분을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반면에 너무나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던 고흐의 고통을 그렇게 마무리해 준 것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 가쉐 박사라는 존재 흥미롭습니다. 심지어는 고흐가 자기도 힘든데 이 테오 동생한테 편지를 쓰면서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인다. 이 사람이 진짜 치료받아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약간 독특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이 가쉐 박사를 그림 두 점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책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책이 없죠. 재밌게도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누가 소장을 하고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오르세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지만 얼마 전에도 위작 논란이 일어가지고 오르세이 박물관이 이거 위작이 아니라 진품이다 막 변명을 하곤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보시면 붓터치가 약간 좀 다릅니다. 고흐의 그림, 전형적인 고흐의 막 작은 붓터치랑 조금 달라요. 특히 배경 보시면은 많이 다르죠. 자, 저희가 알기로는 가쉐 박사는 이 고흐를 개인적으로 좋아한 것도 있었지만 가쉐 박사 자체가 그림을 그리던 화가였어요. 아마추어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흐가 그린 그림을 보며 질투를 많이 했다라고 하고요. 실제 고흐의 그림을 옆에다 그려놓고 모사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알려진 얘기로는 고흐가 죽자마자 방에 가서 그림을 먼저 챙겨오느라고 바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왼쪽 그림은 고흐의 붓터치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오른쪽은 아무래도 가쉐 박사가 스스로 모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학생들과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거죠. 자, 얼마 전에 훈민정음 해례본 뭐 원래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편이고요. 2008년도에 이제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대중에게 공개를 했는데 이 상주본이 이 소장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간송미술관 것보다. 훈민정음을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정말 국보급 자료인데 아쉽게도 상태가 좋은 상주보는 개인 소장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걸 좀 구입을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1,000억을 줘도 안 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게다가 관리가 잘 되면 모를 텐데 얼마 전에 막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뭐 벽에서 꺼내는 걸 봤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보관이 어찌 될지도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죠. 간송미술관은 아직까지는 많은 자료를 구글 아트앤컬처에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과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 그림은 인류가 누려야 될 공통적인 자산이 아닐까. 이거를 돈 많은 일본인이 가지고 막 혼자 소유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는 가끔씩 그 그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림을 불태우는 그런 소장자들도 있지요. 자, 국보급 그림들 과연 개인이 소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박물관, 국립박물관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정책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분명히 좋은 토론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구글 아트앤컬처에 많은 그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양 그림들이 많이 올라가고 동양 그림, 특히 한국 그림들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서양 편중된 이런 현상들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가쉐 박사, 과연 좋은 의사인가?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돌팔이 의사였을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마치 추리물을 추리하는 것처럼 그 그림을 놓고 이야기의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그림 중에서 가시 박사가 이렇게 하고 앞에 책상에 이 풀이 있는 걸 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디지탈리스라고 하는 꽃 식물입니다. 바로 강심제를 만드는 그 식물인데요. 이 가셔 박사가 허브를 이용한 치료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 디지탈리스를 들고 있는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이 디지탈리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당연히 고후도 처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디지탈리스의 가장 큰 부작용이 황시증입니다. 세상이 노랗게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고흐의 그림은 그토록 노란색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의학과 미술의 만남이죠. 또한 이제 재밌는 그림 중에 하나는 고흐가 자신의 방을 그린 그림이 3편이 있습니다. 1888년, 89년에 걸쳐서 3편의 그림을 그리는데 이 당시 이 그림을 그릴 때 고흐의 심리 상태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제 아를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방도 구하고 이제 집도 만들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예술가 집단을 만들어서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 고갱을 초대해 놓은 상태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방을 꾸미고 있어요. 의자도 2개, 침대는 하나지만 베개도 2개, 뭔가 그림도 2개, 모든 게 다 2개씩이죠.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그쵸? 그러면서 방을 꾸미다가 그만 몸살이 납니다. 너무 열심히 꾸미다가. 그래서 방에서 있는 동안에 좀 쉬어야 되는데 밖에 못 나가니까 방을 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3편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88년도까지는 이 그림이 한 군데에 모여 있었겠죠. 하지만 이 그림은 모두 전 세계에 찢어져 있습니다. 88년도 작품은 반고우미지움에, 89년도 작품은 시카고, 그리고 하나는 오르세이 박물관에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3편의 그림이 모인 적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구글 아트앤컬처에는 이 3편의 그림이 모여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죠. 자, 이 3편의 그림을 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구글 아트앤컬처의 픽셀, 기가픽셀 카메라면 가능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벽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저는 이제는 어느 순서대로 그림이 그려졌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나무가 무성합니다. 88년도 작품이에요. 그러다가 89년도가 되면 나뭇잎의 색깔이 살짝 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가 막 잘려 나갔습니다. 물론 이게 같은 나무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저만의 인식 정보가 생긴 거죠. 요 그림을 보면은 그림의 연도를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기가픽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동일한 내용을 저희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도 올린 바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한국 작가이신 이문호 작가님께서 고흐의 방을
똑같이 재현을 해가지고 프린트 작업으로 그림을 진행하신 바가 있고, 역시 구글 아트앤컬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아트앤컬처에는 고흐의 방이 3개가 아니라 4개가 된 거예요. 재밌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학생들에게 많은 흥미를 주고, 그 당시에 고흐의 정신 상태, 그 당시에 예술가들의 삶들을 상상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좋은 뜻으로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을 위해 사체를 기증하신 분의 카데바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시던 의사 선생님 몇 분께서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서 큰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1600년도에는 이러한 인증샷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렘브란트, 천재 화가죠. 요 그림을 그릴 당시 25 내지는 26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네덜란드의 외과의사 길드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고 이 그림을 수주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부와 명예를 얻고 결국은 아름답고 되게 고귀한 아가씨와 결혼까지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어쨌건 이 니콜라스 툴프 교수님의 해부학 수업을 이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당시 1년에 딱 한 번 범죄자의 사체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 외과의사 길드에서 허락을 해주었는데, 이 환자의 이름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범죄자의 이 사체 연구, 해부학 연구를 하는 과정을 인증샷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 있는 7명의 외과 의사들은 가운데 분이 들고 계신 종이에 보면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7명이 정확하게 이름까지 인증을 하셨고요. 오른쪽에서 해부를 하고 계신 분이 바로 툴프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당시 관습에 따르면 먼저 배를 열고 해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배는 멀쩡하고 팔을 해부를 하고 있어요. 배를 열면 너무 잔인해서였을까요? 재밌게도 이 베잘리우스라고 해서 해부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교과서에 팔을 들고 해부하는 모습이 있어요. 자, 베잘리우스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렘브란트도 네덜란드, 툴프 교수도 네덜란드. 자신들의 조상 내지는 해부학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오마주로서 팔 해부하는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닐까라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죠. 재밌습니다. 자,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의사들이 이 그림을 좀 의학적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알 수 없는 하얀색 구조물이 보입니다. 이거를 화이트 코드라고 표현하면서 왜 하얀 실이 있냐, 도대체 저게 무슨 정체냐라고 과학자들이 의문을 던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렘브란트가 잘못 그렸을 거다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게다가 의사 선생님들 그림을 그리는데 렘브란트가 실수했을 리는 없다. 두 번째, 그림의 주인공이 해부학의 대가 툴프 박사인데 그림 다 본 다음에 좋아요라고 오케이를 해주셨을 텐데, 이거 하얀 선 이거 뭡니까? 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얀 선이 실제로 저 범죄자의 팔에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렘브란트가 저 하얀 선을 그음으로써 뭔가 메시지를 남기려고 했던 뭔가 미스테리가 있는 걸까요? 이거를 이제 의학자들이 파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 카데바 해부를 통해 가지고 저 하얀 조직의 존재, 어떤 건지 정체를 이제 밝혀내는 연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2006년도에 나왔던 논문에서는 거의 결론 짓기로는 렘브란트가 잘 모르고 그린 거다. 그리고 잘 모르고 따라 그렸다라고 하면은 이건 분명히 이 환자, 즉 이 저 사체가 신경에 변이가 아마 있었던 걸 것 같다. 아주 드물게 변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변이였을 것 같다라고 논문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에 정말 재밌는 연구가 등장을 하게 되죠. 답을 찾아낸 겁니다. 왜? 40대 환자의 남성 환자의 해부학을 진행을 하고 있다가 똑같은 조직을 발견을 한 거예요. 자, 보시면 맨 왼쪽 사진입니다. 가운데 있는 렘브란트의 그림과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방향으로 주행하는 하얀색 힘줄이 보여요. 이 근육, 새끼손가락을 구부리는 데 쓰는 AADM, 그러니까 ADM Abductor Digit Minimi라고 하는 근육의 부가적인 근육줄이 하나가 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밝혀냈다라는 논문을 쓴 거죠. 이 근육은 이 바이올린 연주할 때처럼 새끼손가락을
구부리는 데 쓰는 이제 근육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또 근거로서 봐라. 이 근육이 이 손가락을 이렇게 꼬부리는 거 아니겠냐라고 툴프 박사가 이 손으로 제스처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요렇게 규명을 하는 과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이 뭐 저희 서프라이즈 TV 보면은 이것은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는 비밀 메시지는 아니었을까 뭐 이러고 항상 끝나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의학적으로까지 깊이 파고들 수 있다는 큰 재미가 있다는 거는 분명 좋은 생각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의학과 미술에 관련된 책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5번째 레시피입니다. 요거는 이미 구글 아트앤컬처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컨텐츠가 되겠는데 제목은 Name That Art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을 대보세요 라는 건데 학교 현장, 교육 현장에서 진행하기에 너무나 편합니다. 구글 아트앤컬처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림에 하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컬렉션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 컬렉션을 만들어 놓고 뭐 여기에선 지금 미술 대가시긴 하지만 학생들끼리 팀을 나눠가지고 20개의 그림을 선정한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 그림을 설명하고 그림을 맞추는 경기를 하는 겁니다. 5살짜리 아이가 이 아메리칸 고틱이라고 하는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면은 너무 귀엽고 재미있어요.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랑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는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죠. 할아버지는 시무룩하고요. 아마도 할아버지가 이 나뭇잎을 안 쓸어가지고 할머니는 화가 나신 것 같대요. 빨리 쓸어요. 우린 더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요.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맞추는 겁니다.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예전에 가족 오락관이라고 있었죠. 스피드 퀴즈. 교실 오락관을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주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번째 레시피입니다. 구글 엑스페디션 그리고 구글 VR, AR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아트앤컬처를 역시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통해 가지고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데이드림이라고 하는 툴이 얼마 전에 등장을 했어요. 그걸 이용을 하시면은 아주 손쉽게 체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부터는 구글 엑스페디션 컨텐츠를 교육자 스스로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에 제한되어 있지만 조만간 전 세계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미술 수업, 음악 수업을 엑스페디션으로 VR로 꾸며서 학생들에게 제공하실 수 있는 시대가 금방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이다. 과학과 예술의 어떤 조화를 중요하게 의미한 바인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구글과 아트앤컬처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해요. 최악의 구글은 아트앤컬처를 안 하는 구글이 되는 것 같고요. 최악의 아트앤컬처는 구글의 툴을 활용하지 않는 아트앤컬처는 아닐까. 어쨌건 아트앤컬처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글의 플랫폼을 이용하시면은 아주 손쉽고 그리고 즐겁게 재밌게 적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상상력, 창의력으로 이어나가는 건 또 다른 숙제가 되겠죠. 저희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그 다음 단계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또 조만간 소개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사우스 코리아 gegsouthkorea.or.kr 들어와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고요. 저희 페이스북 그룹에서도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구글 아트앤컬처를 이용한 에듀케이션, 구글 에이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